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 두 번째 시간 혼합물의 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합물이라는 것은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 혼합물은 고체 혼합물, 고체 액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액체 기체 혼합물, 기체 혼합물 등 아주 다양한 혼합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혼합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지 분리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끓는 점 차이에 의한 혼합물 분리입니다. 이 끓는 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액체 물질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증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증류 보시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가열을 했을 때 상태 변화에 의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고, 그 만들어진 기체를 다시 냉각시킴으로써 순수한 액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고체와 액체 혼합물 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가열을 하면 그 액체는 끓는 점을 통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난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예를 보시면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그리고 탁주로 청주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바닷물은 아주 염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도 물이 아닙니다. 더 갈증을 유발시키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염분을 빼고 순수한 물질만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바닷물을 한 곳에 받아두고 바다나 잎이나 또는 비닐을 덮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장치를 해놓는다면 물은 증발이 일어나고 그 염분 성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된 물방울이 맺힘으로써 그 맺힌 물방울들을 받아내면 염분기가 쫙 빠진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탁주에서 청주 만들기는, 탁주라는 것은 맑은 술이 아닌 뿌연 술을 말을 하는데, 이 탁주를 가열을 하게 된다면 그 탁주 안에 있던 알코올 성분이 증발하게 되고, 나중에 찬 곳을 만나면 냉각이 되면서 다시 액체 성분인 알코올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받아내게 된다면 맑고 깨끗한 순수한 알코올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주 또는 우리는 소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액체 혼합물의 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혼합물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가열을 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먼저 기화해서 분리가 되고, 그거를 우리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 증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A 부분에서는 끓였을 때 온도를 높여주는 데 열 에너지가 모두 사용이 되고 있고, B 부분에서는 약간 평평한 부분이 나왔지만 에탄올은 우리가 80도 이상의 물질이 아니라 78도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80도보다 약간 위에서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탄올이 끓어 나오지만 평평한 구간이 아니라 조금씩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기화를 해서 끓어 나간 후에는 다시 C 구간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100도씨에서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는 물이 끓는 점에 도달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100도씨에서 평평한 구간이 나왔다라는 것은 에탄올 성분이 모두 나갔고 순수한 물만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유 증류라고 나와 있는 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증류입니다. 원유라는 것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탑에서 가열을 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위쪽에서 분리가 되는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탄화수소 수가 작은 물질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가스를 보면 1에서 4탄소수를 갖는 탄화수소이고요, 대부분은 3에서 4탄소수가 주성분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가 가장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종류가 LPG와 LNG가 있다라는 겁니다. LPG가 바로 액화석유가스이고요. LNG는 액화천연가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PG는 대부분 3에서 4탄소수가 주성분이고요. LNG는 대부분 1탄소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도시가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프타라는 물질인데, 나프타는 35도에서 220도 사이에 끓는 전 범위에서 유출되는 광물성 휘발유에 일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프타를 우린 대부분 가솔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가솔린은 우리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등유는 비행기 연료에 사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경유이고요. 경유는 우리 경유 자동차 있죠? 그 경유에 해당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유라고 나와 있는데 증유는 선박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위에 기름들이 싹 빠지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이 바로 아스팔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로에 깔려있는 검은 물질 보셨죠? 그게 바로 아스팔트인데 여기에서 원유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기름 성분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도로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밀도 차이에 의한 혼합물 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체 혼합물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밀도인데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액체에 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고체는 위로 뜨게 되고요. 액체보다 밀도가 큰 고체는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벽시 고르기, 신선한 달걀 고르기, 사금 채취 등이 있는데 벽시 고르기를 보게 된다면 이 벽시를 소금물에 넣으면 알맹이가 차여있는 좋은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정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비어있는 껍질을 말하는 건데 알맹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고 쭉정이는 위로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 방법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지만 두 물질이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관에 밀도가 큰 액체는 밑에 있겠고요. 밀도가 가벼운 액체는 위에 있겠죠. 그래서 포이드를 통해서 가벼운 액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 무거운 액체를 빼내는 순서대로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는 분별 깔때기를 통해서 무거운 액체부터 먼저 분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가벼운 액체를 분리를 한다 라는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고체 혼합물 분리를 할 때 신선한 달걀 고르기와 사금 채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금 채취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금 알갱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사금이 있는 곳에는 모래와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그릇에 푹 담아서 물 안에서 흔들게 되면 모래는 가벼워서 떠내려가고요. 밀도가 큰 사금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금만 따로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 크기를 보면 사금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물순이다라는 겁니다. 물이 떠내려갈 때 모래를 함께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큰 사금은 남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달걀 고르기에서는 달걀을 소금물에 넣었을 때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달걀일수록 공기주머니가 작은데 오래된 달걀일수록 공기주머니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달걀 안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주머니가 많으면 그만큼 부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해도 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입니다.
용해도라는 것은 어떤 온도의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 그람수라고 얘기를 했고, 물질에 따라 또 온도에 따라 녹아 들어가는 용해도 차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 분리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 밑에 재결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다가 녹인 후에 냉각을 하면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그리고 용해도 차가 작은 물질의 혼합물이었을 때 재결정을 통해 순수한 물질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로는 천일염에서 정제된 소금 얻기, 황산구리의 재결정, 그리고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의 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용해도차가 큰 물질, 그리고 용해도차가 작은 물질의 혼합물인데, 우리 염화나트륨은 용해도차가 작은 물질에 해당되고요. 붕산은 기울기를 통해 봤을 때 용해도차가 큰 물질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붕산이 석출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의 혼합물, 그럼 총 40g의 혼합물이겠죠. 그래서 이 물질을 80도씨에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에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염화나트륨은 20도씨까지 내려도 물 100g에 35g에 대한 용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 않겠죠. 하지만 붕산은 80도씨에서 대략 20g의 용해도를 가집니다. 그러면 모두 녹아 들어갔는데 20도씨에서는 5g의 용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20g에서 5g의 용해도를 가져서 석출되는 양이 15g이 석출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혼합물 분리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혼합물의 각 성분이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방법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섞여 있는 혼합물 성분들이 있는데 각 물질은 용매에 따라 올라가지만 그 물질에 따라 올라가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속도가 빠르게 이동한 것은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요. 이동 속도가 느린 물질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들이 무엇이 있냐면 잉크 색소 분리가 있고 꽃잎의 색소 분리,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에 보통 이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거름 종이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거름 종이에 한 점을 찍어 줍니다.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사인펜 잉크를 찍어주고 물을 잠기게끔 고정을 해주면 물이 올라가면서 사인펜의 잉크가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 잉크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층에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름종이 뿐만 아니라 우리 분필을 이용을 해서도 실험이 가능하니 집에서 간단하게 실험해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